다음 뉴스 봅시다. 김만배 씨가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출석해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도 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아무래도 발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 예. 자, 근데 어쨌든 김만배의 얘기 중에 또 귀 기울여 들어볼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기자들이 이 권순일 대법관을 이제 김만배가 만나러 다닌 것과 관련해서, 야, 이게 이재명 봐주기 뭐 하려고 너가 법조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군부를 떼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거는 이 헌법 연구관들이, 그죠? 다 각자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올려서 그거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각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명인가 그렇죠? 예. 그게 뭐 이렇게 뭐 권순일 하나 붙잡아가지고 뭐 김만배가 뛰어다닌다고 해서 이게 판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 더 좀 살펴볼 팩트가 하나 있어.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을 이제 만나러 다닌 게 한 총 8차례 되는데, 8차례 되는데요. 이 중 한 차례는 아예 이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되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이 중 4회는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담당 재판부도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엔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8차례 중에 5차례 방문, 5차례는 방문한 거는 권순일에게 아예 이재명 지사 사건이 아예 접수조차 안 됐던, 예,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데다가, 예, 아무튼 그래도 뭐 하여튼 3회 정도는 또 남지. 그 3회도 뭐 다른 개인적인 이제 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초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어요.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의 이제 측근인데, 유동규의 측근이면서 남욱 변호사의 이제 뭐 후배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재명은 어디서도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재밌는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21세기식 부패 브랜드 뇌물 파킹. 예. 이게 아주경제의 장용진 기자, 아주 로엠피, 지금 이제 여기 편집국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런 칼럼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물을 주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뇌물을 이제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뭐 진짜 비타500 박스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오거나, 아니면 그죠? 뭐 하여튼 계좌이체를 이제 대놓고 해준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가는 이제 다 들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느냐? 뇌물을 주긴 주는데 우회적으로 어떤 우회처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금고에다 넣어놓듯이 그렇게 뇌물을 넣어놓고 나중에 세간의 시선이 조용해졌을 때 그 뇌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뇌물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좀
그죠? 예. 분석이 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뜬금없이 권순일 대법관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가 왜 김만배 누나랑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에? 야, 이런 거 뇌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히 금전상으로 오간 흔적만 보면 뇌물인지 뭔지가 좀 헷갈려. 근데 이 뇌물 파킹 수법이란 거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인 B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기로 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근데 그러면은 뇌물을 어떻게 줬냐? A가 B 판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A가 어떤 로펌에다가 돈을 맡겨.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B 판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뭐랄까 나중에 이 로펌과 이제 어떻게 이제 자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자문료 형식으로 나중에 퇴임 후에 이 로펌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이걸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후 판사직을 사임한 B는 C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채용돼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 중에는 A가 맡긴 자문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공공연한 부정과 청탁이 사라진 반면 정말 기발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패 트렌드로 은밀하게 유행하고 있는 뇌물 공제 방식이 바로 파킹 기법이다. 부정한 자금을 일정한 곳에 파킹시켜두면 금고처럼 이렇게 저장해두면 나중에 천천히 찾아가는 방식이야. 그래서 액수가 아무리 커도 외형상 표시나지 않고 들킨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적발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온갖 뇌물들 그죠? 윤석열이 그죠? 윤석열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랑 무슨 뭐 우연의 일치라고는 얘기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근데 아무튼 이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게 뇌물로 의심이 되지만 이 뇌물로 이게 증명되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뇌물 파킹 기법 요거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집 잘 사주는 아는 누나 뭐 이런 글이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뇌물 파킹 수법인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에게 35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아들인 내가 증여를 받아.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죠. 증여세가 얼마야? 어쩌고 계산해보면 한 12억 2천만 원 가량 나오는 거야. 음에 비싼 거. 그래가지고 이 증여는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 증여세 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때 아는 누나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거 평당 3천만 원짜리 주택 이거를 평당 2천만 원에 사줄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내가 이거를 당신 아들한테 이거를 다시 그대로 팔게요.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 근데 이 누나가 이게 누나 김만배 누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아버지가 아는 누나에게 19억에 일단 이 집을 팔아. 일단 이 집을 팔아. 그러면은 뭐야? 나중에 이거 손해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촌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19억 원에 샀어. 사뒀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그대로 윤석열에게 나중에 팔 수 있는 거죠. 19억 원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여세도 안 내고 이 35억짜리 주택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이 누나는 그러면은 이 35억짜리를 19억 원에 그죠? 다시 이렇게 팔면은 이 누나가 손해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해? 손해가 아닌 거지. 왜냐면 이전에 윤석열이 해준 일이 있는 거거든. 윤석열이 과거에 뭘 해줬다? 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도 않았다. 이미
신세를 한번 진 게 있는 거야. 이 대장동 개발 일당들은. 이때 윤석열이 이 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수사팀장이었는데 수사 안 했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미 대장동 일당들은 신세를 진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서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매입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런 게 바로 신종 뇌물 파킹 기법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 누나와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지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점 투성이지만 어떻게 봐도 불법이라고 집어낼 부분이 없지 않느냐. 뇌물 파킹 기법. 그러니까 이 권순일을 제가 좀 많이 삑사리가 나네. 권순일이 도대체 김만배를 위해서 도대체 해준 게 뭐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고액의 고문료를 줘가면서 나중에 권순일이 이걸 받아가게 하는 거죠. 이미 권순일이 뭔가를 위해서 이미 해줬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험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걸 권순일을 이재명 지사랑 자꾸 엮으려고 하는데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김만배가 이 대장동 일대 사업하고 뭐하고 하고 하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돌파해 가는데 써먹으려고 한 거죠. 권순일도 그렇고 박영수도 그렇고 곽상도도 그렇고, 그죠? 이 21세기식 부패 프렌드 뇌물 파킹,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이걸 아는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진짜 월 1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면 충분하다. 왜냐면 자문이란 게 진짜 별거가 없대.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 거래.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는 지급 보통 하고는 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는 그거는 법조계에서 암암리에 거의 이건 다 뇌물이다. 분명히 과거든 아니면 미래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구린 계약 관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자문이란 게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름만 그냥 덜렁 올려놓는 건데 월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리고 팩트 체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로 좀 떴던데 이 기사가 좀 얼마나 엉터리 기사인지 조금 짚어드릴게요. 이게 손구민 기자라고, 경향신문의 손구민 누군가 했더니 손석희 아들이야. 최근에 경향신문으로 옮겨갔나봐. 근데 옮겨가더니 이런 엉터리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뭐냐면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 때는 LH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더니 어쩌고저쩌고. 근데 약속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장을 하고 싶었던 보도냐면, 이재명 지사가 민관 합동 개발의 중요한 어떤 성과다 이런 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이제 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LH를 배제하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다. 사실은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경향신문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별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주민들, 대장동 주민들 이제 그 개발 추진위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2010년에 그때 선거 운동하면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약속을 했었다. 이거 민영 개발 약속 다 했다.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 지사는 100% 민영 개발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2010년 그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성남시장 선거 때 분명히 성남시 주도로 민영 개발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LH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건 맞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LH가 민간이랑 그 경쟁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성남시 의회도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다 장악하고 했기 때문에 그죠? LH는 배제를 할 수밖에 없어, 사회 분위기상.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LH를 배제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근데 그러면은 완전 민간 개발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게는 못 보지.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LH라는 말을 빼고 성남시 주도로 민간 개발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 합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대장동에 이제 당시 그 개발 원하던 주민들은 야, 이재명이 민영 개발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당선 이후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이거를 민간 100% 하겠다고 했냐, 내가 LH를 빼겠다고 해줬지 언제 민영 개발 해주겠다고 그랬냐 이러면서 주민들하고 그죠? 싸웠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 선거 당시에 분명히 성남시 주도로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집을 살펴보면 엄연히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이재명 지사가 애초부터 민영 개발을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었다. 민간 합동 개발 애초에 그런 생각 이재명은 하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이 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송구민 씨 2010년 공약집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송구민 기자가 예전에 조국 사건 관련해서도 뭔가 좀 그때도 내 이상한 보도 서울경제인가 어딘가에서 그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송구민 기자, 응? 너 이런 식으로 엉터리 기사 쓰면 너 아빠 찬스로 기자 됐다 뭐 이런 얘기 듣는다. 실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응? 자, 대장동 의혹 보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과장된 보도들, 그리고 좀 살펴보셔야 될 팩트체크 기사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세훈과 박형준과 관련한 보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좀 간단하게 좀 이거 좀 더 짚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죠? 내곡동 생태탕집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검찰도 그 정도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이야기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은 했지만 결국 검찰은 어쨌거나 오세훈이 생태탕집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불기소 처분이 되긴 했지만 검찰은 이렇게 밝혔어요.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 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내곡동에 갔냐 안 갔냐 이제 측량하러 갔을 때 그게 왜 중요했냐면 이제 오세훈의 아내
아내가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내곡동 땅 이것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혜택을 준 게 아니냐, 나중에 이제 그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세훈 씨가 이 내곡동에 자기 이게 부인의 땅이 있는 걸 알았다면 굉장히 큰 이제 뭐랄까 자기 이해관계 충돌 요런 이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거 때 이제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오세훈은 나는 처가에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식으로 국민 앞에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생태탁집 이제 목격자들이 막 나오고 막 하면서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측량 현장엔 너 왜 따라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검찰 수사 결과 생태탕집은 가셔서 측량까지 다 보신 걸로 그렇게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이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책임도 안 져. 그리고 국민들도 그냥 조용합니다. 참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은 참 좋겠어.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국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고. 참. 아이고. 오세훈만 거짓말한 게 아니죠. 박형준 부산시장도 거짓말했죠. 자기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도 안 치렀다더니 검찰 수사 결과 입시를 치른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이 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YTN 기자만 유일하게 부산시에 전화를 한 모양이야. 그래서 입장을 들었는데 박형준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 제 딸이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도 속았네요.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어이가 없다. 잠깐 보시죠.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당시 딸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나는 입시에 기억이 없다,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대응을 했고. 검찰이 이제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이제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치른 거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박형준 여부님이 그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당사자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후보님의 답변은 그 당사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취하기는 당시 선거에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처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홍익대 요청만 하면 됐었거든요.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좀 요청했지만 본인이 네, 이 정도 듣죠. 응시를 했는지 아닌지 안 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했었거든요. 딸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야, 박형준 씨 그렇게 부산시장이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세요. 난 이제 더 뭐 얘기할 게 없어. 나는 뭐 일말의 양심이라도 좀 있을까봐 기대를 하고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뭐 그냥
나를 팔아넘기면서까지 뭐 부산시장을 하고 싶다는데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거 뭐 도덕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 아니야. 그럼 뭐 내가 뭐 기자가 뭘 더 문제 제기하겠어. 아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부산 시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 언론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아. 나머지는 부산 시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유 뭐 난 이제 더 이상 더러워서 막 입에도 담기가 싫어. 어떻게 딸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 어우, 혐오스러워. 아니,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꺼내기 싫어요. 네. 아니, 자기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 시험까지 치르고 그랬는데 그걸 딸이, 예?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냥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냥 부산시장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냥 저는 그냥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논평 끝. 뭐 더 이상 입에 담기도 더러워. 자, 여러분,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보도들도 있었고, 좀 오세훈, 박형준 관련해서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언론이 너무나 이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이라 진짜 제대로 알려줘야 될 내용들은 다 감춰지고, 오세훈과 박형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노도 우리 사회는 일어나지도 않고, 기껏해야 구독자 한 7만 정도 된 허지연 TV에서나 떠들고 있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러분이라도 믿고 이렇게 진실 보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팩트 체크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균형적인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허지연 기자를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요 계좌로 여러분의 인사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